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자주 보시죠? 지난 6개월 동안 월스트리트라는 이 거대한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은 딱 하나의 안내 방송만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 좌회전,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합니다. 뭐 이거였죠. 맞아요.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그 안내만 찰떡같이 믿고 속도를 막 올리면서 좌회전 차선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5월 22일, 바로 오늘 갑자기 화면이 붉게 전멸하더니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경로로 재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직진 혹은 유턴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와, 진짜 연준이 갑자기 운전대로 확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이 급격한 경로 변경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 속에 있는 그 소중한 AI 관련주와 한국 반도체 시장의 운명을 지금 어떻게 뒤바꿔 놓고 있는지 그 밑바닥의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로 변경의 첫 번째 신호탄을 쏜 사람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였습니다. 아, 그 최근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컨퍼런스였는데요. 여기서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출 경우에는 향후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던졌죠. 와, 금리 인상이라뇨? 다들 인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연준의 정책 성명서에서 이른바 완화 편향, 그러니까 이징 바이어스를 아예 제거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완화 편향을 제거한다고요? 그거는 다음 스텝은 무조건 금리 인하일 거라는 시장의 그 암묵적인 룰을 그냥 깨버린 거잖아요. 네,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월러 이사가 이 발언을 한 장소가 프랑크푸르트라는 점도 약간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거기가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앞마당이잖아요. 아, 아주 예리하신 포인트네요. 그 앞마당에서 발언했다는 건 뭐랄까 유럽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 미국 연준은 마이웨이를 갈 수 있다. 이런 글로벌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행보죠. 근데 완화 편향을 제거할 만큼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재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있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죠. 여기서 드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도 아니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구조적인 이유가 굳이 있나요? 미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된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원유 시장이라는 게 철저하게 글로벌 단일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아, 미국 안에서만 따로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서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이 딱 생기면 텍사스에서 뽑아올리는 원유의 가격도 똑같이 뜁니다. 결국 글로벌 마켓이니까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너지가 다른 모든 물가에 아주 기초적인 자재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기초 자재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되나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게 되면 단순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 운임, 해운 물류비가 뛰고 궁극적으로는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아, 전력 단가. 요즘 전력 엄청 쓰잖아요. 맞아요. 전력 단가의 상승은 곧바로 기업들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미국 내에서 기름을 얼마나 캐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가 상승이 그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전이 효과를 우려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기업과 소비자의 머릿속에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기업들은 뭐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버리겠죠. 나중에 손해보기 싫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월러 이사의 이번 발언은 결국 실제 물가 지표가 다시 위로 꺾이기 전에 이 기대 심리부터 확실하게 짓밟아 놓겠다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아, 열이 다시 날까봐 미리 해열제를 엄청 강하게 처방하는 예방적 조치 같은 거네요. 그런데 그 심리전이 채권 시장에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혔잖아요. 네, 시장에 완전히 발작을 일으켰죠. 시장의 단기금리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단숨에 4.13%까지 치솟았거든요. 와, 4.13%요? 우리가 흔히 2년물 국채금리를 연준의 속마음을 읽는 지표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마법이나 독심술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돈의 흐름이죠.
네, 국채 2년물은 연준이 현재의 정책 사이클을 실행에 옮기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향후 24개월 동안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자신의 실제 자본을 걸고 베팅한 결과값이 바로 이 2년물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태운 진짜 결과라는 건데 이게 4.1%를 넘었다는 건 결국 시장의 거대 자본이 올해 안에는 의미 있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쪽으로 돈의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네요. 네,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더 거대한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2026년 5월 22일은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 겸 FOMC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날입니다. 하필 오늘이요. 그러니까요, 파월 체제에서 워시 체제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정확히 그 첫날에 이런 매파적인 발언과 채권 시장의 발작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와,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그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이나 거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온 인물이잖아요. 네, 아주 원칙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죠. 제롬 파월 전 의장이 시장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려는 약간 친절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시했다면 말이죠. 반면에 워시 신임 의장은 시장이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그 의존성을 끊어내고 싶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취임 첫날부터 불거진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쩌면 새로운 연준 체제의 기본 스탠스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새로운 리더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장의 규율을 세우려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쓴 약을 억지로라도 먹이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열릴 워시 체제의 첫 FOMC 회의에서 정책 성명서의 문구들이 얼마나 건조하고 또 매파적으로 수정될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텐션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실제 기업들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예,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미래 현금 흐름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퍼, 즉 하이퍼를 받는 기술주나 AI 성장주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는다는 건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공식 같은 거죠. 하지만 이번 금리 반등은 단순한 주가 멀티플의 조정을 넘어서서 아예 AI 산업을 지탱하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AI 산업의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해요. 이게 결국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비즈니스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실상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챗GPT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구동하려면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소모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그리고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하잖아요. 돈 먹는 하마죠, 진짜. 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엄청난 빅테크라 할지라도 전부 다 자체 현금으로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돈통에 있는 돈만으로는 부족하군요. 네, 수조원 단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사모 신용대출 혹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무조건 끌어와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사람들은 흔히 금리가 올라도 어차피 AI 수요가 폭발하니까 엔비디아 GPU는 계속 불티나게 빨릴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예상하죠. 하지만 GPU를 사다가 꽂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2년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튀어버리면 조달금리가 50bp, 100bp씩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단위가 수조 원인데 조달금리가 그렇게 뛰어버리면 이자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와, 조단위 프로젝트에서 이자 비용이 그렇게 뛰어버리면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IRR 모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지죠. 아무리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인프라 착공은 뒤로 밀리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AI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AI를 가동할 거대한 공장과 전기를 끌어오는 데 필요한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청사진을 서랍에 잠시 넣어두게 된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투자의 지연은 결국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연쇄 반응이요?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AI 서버용 고대역통 메모리, 즉 HBM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도 시장의 당초 기대치보다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의 직격탄을 맞는 메커니즘이 딱 나오는군요. 네, 뼈아픈 부분이죠. 한국 중시를 견인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즉 설비 투자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잖아요.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빅테크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이게 서버 증설 지연으로 이어지면 당장 다음 분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물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 시장을 괴롭히는 또 다른 거시적 폭력이 하나 더 있죠. 환율 말씀이시죠? 네,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4%대 위로 단단하게 굳어지면 글로벌 자본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안전하게 주는 달러 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로 돈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는 필연적으로 강달러 압력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뺄 유인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반도체 사이클 둔화 우려에다가 환손실 리스크까지 겹치면 아무리 펀더멘탈이 견고한 기업이라도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을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굉장히 방어하기 힘든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마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지금의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이란 전쟁이라는 일시적인 지정학적 노이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구조적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넥스트 노멀로 진입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규명해야 하죠. 두 번째는 월러 이사와 신임 워시 의장의 그 강경한 태도가 물가를 확실히 제압하려는 긍정적인 선제 타격인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흔들리기 시작한 실물 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가하는 정책적 실수, 즉 긴축 발작의 전조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연준의 의도와 시장의 수용 능력을 동시에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깊게 말씀드린 AI 투자 사이클의 회복력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높아진 자본 조달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행할 만큼 AI에 대한 절박함과 수익성이 보장되는가 하는 점이죠. 네, 이 세 가지 쟁점의 향방을 가늠하려면 여러분은 매일 쏟아지는 지표들 속에서 신호와 소음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요? 매월 중순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그 세부 항목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의 추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4.1% 선을 완전히 바닥으로 다지고 올라서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의 흐름이요? 맞습니다. 기업단에서는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제시하는 다음 분기 자본 지출, 즉 캐펙스 가이던스 수치가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아주 명확해졌네요. 지정학적 유가 흐름, 연준의 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국채 금리, 그리고 실리콘밸리 거인들의 설비 투자 계획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오늘 밤 경제 뉴스를 보시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띄워놓고 보셔야 맥락이 잡힙니다. 만약 유가가 진정되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강행한다면 지금의 금리 공포는 그냥 건강한 조정으로 끝나겠지만요. 반대로 유가가 계속 뛰고 이자율 부담 때문에 데이터 센터 착공이 취소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오는 거죠. 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해줄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관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관점인가요? 우리는 방금 금리가 높아지면 AI 인프라 확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논의했잖아요. 네, 조달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딱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역설적으로 AI 기술 인프라의 공급을 극도로 제한해서 그 가치를 더 희소하고 비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말입니다. 아, 공급이 막히니까 가치가 올라간다. 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의 문턱이 한없이 높아지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경쟁자들은 그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입 장벽이 이자율 때문에 생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지금 이 혹독한 금리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건 이미 자체적으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과거 저금리 시절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미리 다 땡겨서 인프라에 뼈대를 세워둔 극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 뿐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돋는 시나리오네요. 돈 있는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준의 물가 안정이라는 그 매파적 스탠스가 의도치 않게 혁신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AI 산업을 몇몇 거인들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초격차 독점 체제로 영구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요? 거시경제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독점화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거시경제의 작은 나비 효과가 산업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